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전원주택의 구매와 관련된 얘기고요. 그 중에서도 이 전원주택의 구매 시 제가 이 가격에 대해서 참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제 채널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원생활을 서울 근교인 양평에서 전세로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왜 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게 됐냐면, 실은 제가 지금 전원주택의 구매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몇 차례 강조했지만, 절대 전원생활을 처음부터 덥석 전원주택을 구매해서 살아보기보다는 전원생활이 나와 또 우리 가족의 삶에 얼마나 행복을 더해주는지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한 뒤에 주택을 구매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저는 전세다 보니까 이제 계약 기간의 만료라는 게 다가오고 있고,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원주택을 구매하는 관점에서 조사를 하면서 한번 이제 정말 우리 집, 제 집,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하나인 이 전원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공유를 할까 합니다. 자, 그러면 혹시라도 전원주택의 어떤 구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저와 함께 이 전원주택의 가격,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이 구매와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건데요. 오늘은 그중 첫 번째로 전원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바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양평대군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전원주택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. 이 전원주택 전세나 매매나 가장 먼저 정해야 될 것은 역시나 지역입니다. 이것은 동일하고요. 내가 살 곳을 한 곳 또는 두 곳 정도로 압축을 해놔야 적어도 지역을 좁혀서 매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전원주택의 매물들을 보다 보면 전세와는 완전히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.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있고요. 그 매물이 어떤 인터넷 포털 등에 공개되어 있는 매물이 그 정도라고 하면, 실제로 각 부동산 사장님들이 보유하신 공개하지 않은 매물까지 더한다면 정말로 많은 후보 집들이 전원주택으로 어떤 매물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저는 그 많은 매물들, 지금 옆에도 있는 이런 매물들의 그 가격을 보면서 도대체 이 가격은 어떻게 매겨진 걸까? 이 가격이 의미하는 게 뭘까?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. 아파트라고 하면 그래도 똑같이 지어진 집들이 똑같은 건물에 쫙 있으면서 로얄층이다 아니다, 층이다 또는 로얄 동이다 아니다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, 사실은 그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전원주택들은 살아보신 분들이나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도대체 똑같이 지어진 집들도 많지 않고요. 물론 전원주택 단지, 타운하우스는 예외로 하겠습니다. 땅 크기도 다르고 각기 생김새도 다 다른 집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을 저렇게 적어놨을까? 저는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의구심을 먼저 가졌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갖고 있는 생각은, 저렇게 많은 매물들을 계속 보면 계약 건수보다 매물로 남아있는 1년 이상 된 매물들도 많고요. 결국은 이 사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시장이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그러니까 가격은 어떤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가격을 누가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결국은 전원주택에 적혀 있는 가격은 어떻게 보면 집주인의 희망 가격이 아닐까, 희망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전원주택 매매 시장은
매물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한 점은 뭐 그렇다면 구매자 파워가 더 센 제가 살 수 있는 협상력이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희망 가격과 어떤 뭐 적정가에 대한 부분의 갭만 잘 절충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예산보다 맞춰서 또는 예산보다 더 높은 집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드는 집을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또 이 주택 간의 전원주택의 또 재밌는 점은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평수의 같은 집이 서로 설사 같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붙어 있는 집의 삶의 가치가 서로 동일할까?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또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점입니다. 조금이라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연에 있는 집들은 집들 간, 이웃들 간, 도로, 경사도, 그 다음에 일조량, 조망 이런 부분들,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도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슷한 집이 비슷한 입지에 두 곳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집은 왼쪽이 더 삶이 좋은 집이 있고요. 어떤 집은 오른쪽이 더 좋은 집도 있습니다. 제가 이 집에 대한 차이는 직접 방문한 두 집의 예시를 가지고 뒤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전제로 한 부분은 전원주택은 구매자 파워가 좀 더 센 시장. 그러니까 뭐 제가 사겠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좀 협상이나 오히려 시간적인 부분이 내 편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생각이고 제가 그 전세 구하는 팁에서 얘기한 거랑은 어떻게 보면 좀 반대죠. 시간 싸움이라기보다는 구매자가 좀 더 느긋하게 집을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 또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하는 가격은 제가 생각하기엔 희망가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격을 뭐 정말로 적합한 집일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필터링을 해서 보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집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원주택의 가격은 그럼 어떻게 정해질까? 네. 일단은 전원주택의 이 베이스를 이루는 가격과 거기에 집주인이 희망하는 이윤, 그 다음에 이제 더할 것과 뺄 것들이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화해서 일단 땅값, 네, 대지 면적에 수반하는 땅값에다가 더해서 집값, 네, 뭐 건축비 또는 뭐 조경까지 다 해서 평당 가격 등이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에 집주인이 희망하는 이윤 폭, 네, 그래서 뭐 그래도 이유 뭐 연이자보다는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런 이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게 건축 연령. 네, 뭐 지은 지 2년도 안 된 집과 20년이 더 된 집은 아무래도 가격인 차이가 있겠죠. 네, 그 다음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데요. 앞서서 땅값을 이 어떻게 보면 매크로 광범위한 지역의 어떤 시세를 얘기하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로 입지입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삶을 더 프리미엄적인 요소, 더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정말 내가 이 전원 생활을 잘못했다, 이사 가고 싶다라고 만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입지적인 요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광범위한 매크로 요소에서 평균 시세 땅값이 얼마입니다 라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. 이런 마이크로 입지에 능하려면 그래서 제가 살아보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 마이크로 입지야말로 정말 이 주택을 내가 사야 되는지 또는 이 가격에라도 사고 싶고 또는 가격을 더 주고도 사고 싶고 아니면 이 가격엔 못 사겠다 라는 부분으로 정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마이크로 입지를 보는 눈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또는 다른 시리즈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
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토지 시세라고 얘기하는 이제 매크로한 땅값, 어느 지역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땅값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 건축비, 베이스를 이루는 뭐 그거보다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. 네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집주인이 희망하는 이윤이 들어가 있는 이윤포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집의 나이, 건축 연령. 네,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마이크로 입지. 이 마이크로 입지, 이 다섯 가지 정도가 저는 가격에서 좀 분석해 봐야 될 요소가 아닐까.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들어가서 좀 보면요. 첫 번째가 이제 그 땅값, 보통 시세라고 얘기하는 평당 얼마입니다. 그 지역은 평당 얼마입니다. 얘기하는 이런 매크로한 땅값인데요. 이 땅값이라는 부분도 사실 공시지가 외에는 어떻게 보면 다 호가, 이제 부르는 가격이 값인데, 재밌는 건 아무튼 가장 최근, 가장 마지막에 계약된 땅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거보다 낮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. 또 뭐 이 전원마을의 특성상 저 앞집이 뭐 땅값이 150에 팔렸대는데, 그래? 그럼 뭐 우리는 그 집보다 낫잖아. 뭐 조망도 좋고. 그럼 뭐 150이 170 되기도 하고 180 되기도 하고. 야, 여기는 뭐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럼 200 되기도 하고. 네. 그럼 이제 땅값이 부르는 게 값인 것처럼 올라가는 거죠. 무슨 전원마을이 그렇게 비싸냐 하는데, 실제로 제가 있는 이 양평 문호리에 오시면 정말 비싼 땅값 많습니다. 다른 지역, 양평의 다른 지역도 뭐 많이 올라가는 추세지만 그래도 너무 비싼 데가 많습니다. 그걸 다 인정해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세라고 불리는 땅값은 그렇습니다. 다음은 이제 평당 건축비, 건축 가격인데요. 이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.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. 다만 이제 여러 주택들을 다니고 당연히 질문을 제가 하거든요. 이제 사장님들이 좀 친해지고 하면, 사장님 이 집은 평당 어느 정도 지어진 것 같습니까? 그러면 뭐 대략적인 얼마다. 그래서 제가 판단한 방법은 이제 굉장히 비싼 집을, 네, 진짜 뭐 굉장히 비싼 집도 가보고 또 아주 싼 집도 가봅니다. 네. 근데 땅 크기는 좀 비슷해요. 그렇다고 뭐 아주 비싼 집이라고 해서 땅 크기가 뭐 몇백 평 뭐 이런 건 아니고, 적어도 200평만 돼도 크지 않습니까? 그럼 이제 150평, 200평 정도 되는 집들에서 굉장히 비싼 집과 싼 집을 보면 어느 정도 평당 건축비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. 보통 저렴하게 지면 평당 400만 원 정도에 지을 수 있으면 정말 좀 저렴하게 지은, 뭐 저렴하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. 잘 지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싼 것에는 좀 이유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한 평당 400 정도 되는 집도 있고, 통 평당 700만 원 이상, 또 평당 1000만 원 넘는 집도 허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통 뭐 평당 6, 700 정도 또는 5, 600 정도로 저는 잡는 집들도 보는데요. 그 집을 갔을 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, 특히 이제 창호, 그 다음에 뭐 마감 상태, 인테리어 마감 상태, 그리고 내부의 내장이나 어떤 그런 요소들, 주방, 네, 그리고 화장실, 이런 데를 이렇게 둘러봤을 때, 저 정도 브랜드의 이 정도 집이면 어떤 약간 그런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, 집에. 이 정도 가격을 여기에 쏟았는데, 그러면 건축으로는 어느 정도 돈을 썼겠구나. 네. 뭐, 예를 들면, 뭐,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서 더 좋은 비싼 것, 물론 조금 비쌀 수도 있겠지만, 철콘이나 뭐 경량 목구조 구조라고 해서 뭐 가격이 무조건 낮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, 안에 단열이나 뭐 그다음에 인테리어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지만, 그래도 이 정도를 썼으면 평당 한 6, 700 정도는 잡고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따져서 일단 예를 들어보면, 뭐 예를 들면 땅 100평에 주택 30평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이면 1억이죠. 그리고 뭐 평당 한 500 정도의 30평이면 얼마입니까? 1억 5천 될까요? 그러면은 한 2억 5천. 예? 아까 제가 이윤을 얘기했죠. 집주인이 이윤을 5천을 붙이든 1억을 붙이든, 그러면 3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.
거기에 이제 마이크로 입지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, 일단. 그랬을 때, 뭐 어떤 집이 100평에 30평이 대지 면적 100평에 집 30평짜리가 나왔는데, 뭐 3억에서 3억 5천에 나왔다라고 하면, 실제로 답사를 해보고, 아, 이 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. 제가 보기에는 뭐, 암만 많이 줘도 3억인 것 같습니다. 3억 이상은 좀 더, 좀 구매하기는 좀 꺼려지네요. 또는 좀 더 제가 심하게 하면 한 2억 7천 정도 보고 있는데 갭이 크네요. 다음에 오겠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의 어떤 토지 가격이랑 그 다음에 평당 건축비는 솔직히 좀 많이 경험이 필요하고요. 또 약간 구매자 관점에서 조금 강한 뻥도 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을 그럼 어떻게 가질 것이냐 막무가내로 막 다닐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팁 중에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몇 개 정도 선별한 다음에 그 집의 가격과 그 집의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는 비용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기준집으로 제가 잡습니다. 그래서 그 기준집 대비 값은 비슷한데 실제 가보니 집이 더 좋다. 그러면은 그 이유를 조금 찾고 아, 협상폭이 좁은지 아니면 큰지 또는 집주인이 마진에 대한 욕심이 적은지 아니면 마진에 대한 욕심이 큰지를 따집니다. 그렇다고 급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. 그리고 이런 기준집을 정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좀 더 분석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기준집이 또 늘어나고 늘어난 기준집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하다 보면은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 가격이 적정가인지에 대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연령인데요. 뭐 당연히 건축엔 당연히 감가가 있고요. 지은 지 오래된 집이 안 팔리는 거는 참 안타깝지만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오래돼서 안 팔릴 수도 있고 또는 오래된 집은 땅값만 받고 파는 집도 있어요. 왜냐하면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. 하지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집은 대부분 좀 가격을 낮추려고는 안 하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섯 번째 아까 마이크로 입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살려고 만든 집과 그 다음에 살면서 파는 집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냥 건축만 하고 파는 집이 있는데 이 두 집의 차이는 이 마이크로 입지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차이가 납니다. 사는 사람은 여기서 살면서 내가 이 집을 장점을 많이 부각을 하려고 하고요. 이 집이 살다 보니 이런 점이 좋더라. 이런 점은 다소 불편하지만 좋은 점이 너무 많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입지적인 측면이 플러스 알파가 될 때, 아, 이 점을 가격에 많이 녹이고 어필하는구나 하는 점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. 근데 살아보지 않은 집주인이 내놓는 집은요, 너무 새 집이고 깨끗하지만 그 마이크로 입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얘기는 해줄 게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집인가 보다 하고 말게 되죠. 하지만 이제 저는 살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경사, 아이고 여기에 이 정도 산, 이 정도 그리고 몇 번 더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이고 이 시끄러운 개소리는 뭐야? 여긴 왜 이렇게 도로가 좁아? 보기에는 넓어 보이는 도로만 봤는데 영상에서 실제 진입로로부터는 와 이건 뭐 차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차가 굴러 떨어지겠는데 다리 밑으로 떨어지겠네 난간도 없네 다리가 뭐 이런 요소들을 발견하다 보면 아 이 집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죠.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.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지금 이제 집을 보면 여기에 이제 두 집이 있습니다. 가격 차이는 1억이네요. 가격 차이가 1억이 나니까 뭐 비싼 집이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죠. 근데 대지 면적을 봐도 얼추 비슷합니다. 그리고 집 면적도 비슷하고 준공연도도 1년 차이네요. 이 정도면 뭐 거의 비슷한 집이죠. 근데 가격이 1억 차이예요. 네. 그래서 직접 가봤죠. 아, 이 1억짜리가 더 비싼 집은 얼마나 좋을까? 실제로 뭐 가보니까 조금 더 좋은 느낌은 있어요. 집적인 측면에서. 네. 근데
정말로 중요한 이 마이크로 입지적인 측면에서 1억이 비싼 집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. 네, 이 집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. 왜냐면 이 더 싼 집이 불과 이 1억 집과 차이는 한 40m 채 될까 말까 한 것 같아요. 네, 그냥 뭐 50m라고 치죠. 그런데 그 50m가 제가 보기에는 눈을 치우지 않으면 차 등판이, 제가 4륜구동인 차지만 제 차로는 등판 또는 그런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어요. 왜냐면은 그 집을 차로 올라가는데 길이 안 보였거든요. 하늘이 보였죠.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청룡열차 타고 올라가는, 요즘 청룡열차 아니죠. 네. 아무튼 네, 그런 부분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 들 정도라면, 근데 이 집이 왜 비쌀까? 네. 그럼 밑에 집이 싼가? 밑에 집은 또 제가 생각하는 기준집이랑 비교를 해봐야겠죠.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, 이렇게 두 집이 비슷한 입지에 있지만 서로 다르게 노출되어 있는 집이지만 제가 정보를 해서 갔을 때는 그 집은 그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할 집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건 한 예고요. 저는 이런 집을 10개, 20개, 40개 이렇게 계속 보면서 그 집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, 왜냐하면 전세보다도 매매는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? 제가 뒤에도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지만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다시 이제 제가 집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 전원주택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, 구매자 파워가 센 시장, 네,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를 10분 활용해야 되는 시장이고요. 두 번째는 거기 있는 가격은 희망가다. 네, 누가 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집주인이 이 정도 금액, 이 동네선 이 정도 금액에 부르니 나도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라는 희망가라는 부분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일 지역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동일한 가치를 주지는 않는다. 그 부분을 아셔야 된다. 네. 그래서 이 정도를 얘기하고 나면 제가 구매를 하는 가격을 보는 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, 가격은 땅값, 시세라고 하는 땅값과 대략적인 건축비, 그 다음에 집주인의 이윤, 네, 그리고 건축 연령, 그 다음에 마이크로한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같이 버무려져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, 먼저 대략적인 땅값은 어느 정도는 사실 그걸 낮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. 그 다음에 그 건축에 들어간 비용은 이게 비싼지 또는 싼지 또는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인지는 좀 더 경험적인 측면과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, 내가 대략적으로 집을 봤을 때 이 집은 건축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집이겠다를 알려면 전체적인 집의 건축 방식, 네, 철근 콘크리트, 경량목 구조, ALC 블락 구조, 그 다음에 철골 구조,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, 이 정도 하고, 특히 창호, 화장실, 그다음 마감 상태, 그 다음에 벽지, 마루, 계단 등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평당 500만 원짜리인지 600만 원짜리인지 700만 원짜리인지 그 이상인지 또는 평당 500 이하인지를 가지고 대략적인 베이스 금액을, 저의 주관적인 베이스 금액을 유출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, 그렇다면 나의 주관적인 베이스 금액이 예를 들면 4억인데 이 집이 5억 5천에 나왔다고 하면 이 집주인은 1억 5천을 더 부른 건가? 를 한번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해 볼 필요도 있고요. 사장님,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은 베이스가 4억 정도인데요, 5억 5천이면 좀 비싼 거 아닌가요?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정말로 몇몇 부동산 사장님들은 네, 제가 생각해도 좀 비싼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고 희망가가 어느 정도세요? 라고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맞는다는 얘기죠.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렇다고 원사이드하게 구매자 입장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집주인 얘기만 할 수도 없잖아요. 가운데 계신 중개분인데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는 눈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집은 내가 패스해야 될까? 달라붙을까? 라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정말 누누이 강조해도 중요한 이 마이크로 입지는 살아보시거나
살아본 분들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자주 방문해서 그 지역에 제가 살고자 하는 지역에서 이 집, 이 집, 이 집, 이 집 중에 과연 어느 집이 좋을까? 잘 모르겠다면 부동산 사장님 또는 뭐 동네 이장님까지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느 집이 더 좋겠습니까? 라는 부분도 꼭 따져서 그 부분까지 가격에 넣은다면 적어도 이 집을 고르는 일이 그냥 가격에 끌려다니는 일이 아닌 내가 나에 맞는 집을 원하는 예산 또는 더 좋은 거는 원하는 예산보다 더 높은 예산, 더 높게 나온 집을 원하는 예산에 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긴다는 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급매물이라는 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 급매물이라고 얘기 나오면 왠지 이게 좀 협상도 잘 될 것 같고 집주인이 밉지고 파는 집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물론 그런 집도 정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급매물이 아닌 집은 없다. 전원에서 다 사연 있고 다 사정 있고 다 팔고 싶은 집, 더 빨리 팔고 싶겠죠. 물론 여유가 있으면 난 그 가격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집들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건데 대부분은 급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급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용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급매에 관심을 갖긴 하되 급매라는 말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급매보다는 급매든 아니든 주관적인 판단과 이런 냉철한 분석, 그 다음에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가치, 그리고 나의 삶에 올바르게 전달되는 가치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매물은 급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원주택은 싸면 이유가 있어요.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제가 절대 지금 싼 집을 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합리적인 적정한 가치를 갖출 수 있는 집을 적정한 가격, 그렇다고 원가에 사라는 것도 아니고요. 적정한 가격에 내 예산에 들어오는 집을 집주인과 부동산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구매하라는 부분이고, 저 또한 지금 그렇게 하면서 후보가 되는 집들을 추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. 자, 오늘도 얘기가 좀 길었지만 오늘은 전원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전원주택 구매하면서 보는 다른 뷰 포인트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실제로 지금 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